아이들한테 핸드폰을 빼앗는 게 가능할까요?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의 거센 반발은 불보듯 뻔하고 일부 부모들조차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규제가 능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의 직무유기라면서 말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웅진 지식하우스가 최근 출간한 책 불안 세대의 저자 조너선 하이트입니다. 뉴욕 대학교 교수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는 불안 세대를 통해 스마트폰과 SNS가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신랄하게 분석합니다. 저자가 주목한 나이대는 Z세대입니다. Z세대는 M세대 다음으로 대략 1997년부터 2010년대 초중반에 출생했습니다. 이들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맞았습니다. 이른 나이부터 디지털에 노출된 첫 세대인 거죠. 2000년대는 고속통신망이 깔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아이폰이 출시되었고 그 앞뒤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출현하면서 SNS가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Z세대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장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 저자는 먼저 Z세대 이전의 인류가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며 발달해 왔는지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인간의 지능이 혁명적으로 진화한 건 불을 사용한 덕입니다. 불로 음식을 조리한 덕에 훨씬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두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됨으로써 네 크기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동물과 경쟁하며 생존에 급급하던 인류는 인지 능력이 그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버전업되면서 비로소 번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강인한 신체 능력보단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점차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냥하고 불을 다루고 음식을 조리하는 건 윗세대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대 간의 지식 공유를 통해 인류는 다른 동물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만물의 영장에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인류의 유년기는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배워야 할 게 늘어났고 최대한 많이 배우기 위해서는 최대한 천천히 성장하는 게 유리했습니다. 다른 동물과 비교해 인간은 성인이 되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 어른들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게 된 것입니다. 유년기의 지식 습득은 저자가 자유놀이라고 명명한 신체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놀이하며 상대에 공감하고 질서를 배우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해온 거죠. 다시 말해 저자는 아동기의 뇌 발달 과정에 자유놀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저자는 자유놀이에서는 아이들이 실수해도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어린아이이기에 실수는 당연하다 여깁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에게서 받는 조언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맞이할 더 크고 복잡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SNS 세계에서 맞이한 Z세대의 유년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의 말과 표정을 살피며 대화하고 몸을 부딪히고 함께 놀이를 즐기던 기존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비신체적이고 비동기화적이며 그마저도 일회성 관계가 늘어났습니다. 풀어 얘기하자면 SNS 내에서는 기본적인 유대조차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작은 실수를 통해 배우던 기존의 학습 방식은 모바일 세계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오점 하나에도 득달같이 몰려들어 물어뜯고 심한 비난을 퍼붓는 게 다반사죠. 이것은 아직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여린 감성을 지닌 아이들에게 깊은 무력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이들이 자아를 형성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불안 세대에서 저자는 유년기와 청소년기가 개개인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규정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판단보단 동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SNS 세계에선 게시글에 달린 댓글과 좋아요로 대우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Z세대들은 일찌감치 최신 유행과 사람들의 호응에 극도로 민감해지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이런 특성은 아이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큰 심리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SNS에는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첫째, 아이들은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세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항상 그곳에 접속해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로, 기존의 롤모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SNS 스타들의 삶은 언제나 완벽하게 보이도록 가공되는 데다 현실은 아주 작은 단편만 드러나죠. 그렇기에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롤모델을 따라하느라 이른 나이부터 마음속에 사회적 박탈감이 자리 잡고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롤모델이 직접 교류하면서 지식을 전달했다면 소셜미디어 속 롤모델은 일방적인 관찰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그들로부터 중요한 가치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화려한 외관과 인기에만 열광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식 속에선 바람직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죠. 이런 이유로 Z세대에서는 이른 나이부터 우울증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기존의 그 어떤 세대들보다 많아졌습니다. 불안 세대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아이들이 이러한 위험에 더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하는 여자아이들은 전혀 하지 않는 여자아이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등 시각 이미지 중심의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2017년 영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를 인용했는데 10대에게 불안감과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앱 2가지로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을 꼽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대개 외모와 이성에 관한 것이죠. 이러한 욕망은 남자보다 여자아이들에게 더 예민하게 드러나는데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시각적인 어플 탓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앱들에서는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하게 꾸민 사람들의 사진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 보정과 편집 기능은 그런 트렌드에 더욱 불을 지핍니다. 각종 필터를 통해 약간만 손보아도 아주 손쉽게 완벽한 미모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는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이고 오직 소셜미디어에서만 가능한 것임에도 유행과 비교에 예민한 여자아이들은 그들보다 더 예쁘고 더 성공한 이들의 모습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얼굴을 보면서 폭언이나 폭력을 가하는 대면 형식의 괴롭힘이 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이버 세계를 통한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령 특정 한 명을 제외한 단체의 채팅방을 만들어 소외시킨다거나 실수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개하는 등의 사이버 폭력이 학교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0대들이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 세대에서는 이에 대한 4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부모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다. 둘째, 정부는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셜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률화한다. 셋째, 학교에선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넷째, 자유로운 신체 놀이를 확대해 아이들이 독립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입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실천한다면 오래지 않아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실효성은 자체하고 이미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일상에 뿌리 깊게 자리한 현 상황에서 저런 해결책들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저자는 단호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반면 가상 세계에서는 과소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 세대는 출간되자마자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규제 대 자율이라는 전통적인 논쟁에도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자의 해결책이 다소 무리해 보일지라도 전 세계의 부모들이 그 취지에 공감하고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게 이 책의 설득력이기도 합니다.